이 시험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걷는 길을 걸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시험이 있으니까 이게 뭐 1년에 몇 번,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있는 것도 아니고, 분기마다 한 번씩 있으면 그것도 뭐 속상할 거예요. 아무튼 그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할 게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진짜 할 게 많거든요. 어느 선까지는 정말 해도 끝이 없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할 게 많아요. 됐다 싶은데 그게 아니죠. 다시 보면 새로워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떤 거는 뭐 이거였어? 뭐 그전에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알고 있던 게 아닌 거지. 뭔가 그게 아니었던 거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공부가 해도 끝도 없고 붙고 나면 그때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는 이제 딱 붙고 났을 때는 모든 게 다 지나가니까 또 금방 잊는다. 금방 잊어가지고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나타나서는 고생 진짜 많이 한 거 알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와서 여기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면 그냥 하면 돼요 뭐 이러지 않나. 다 까먹어가지고 본인 엄청 고생했으면서 다 그런 하고. 근데 어떤 친구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회계법인 일하면 힘들잖아요. 회계법인도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회계법인 일도 진짜 힘들어요.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정말 빡빡하게 돌아가고 계속 머리 써야 되고 몸 쓰고 머리 쓰고 막 아무튼 장난 아니거든요. 머리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근데 그래도 돈을 받잖아. 돈을 벌잖아. 근데도 힘든 거잖아. 너무 힘들면 여기 학원에 앞에 한번 왔다 간대요. 너무 힘들면 딱 오면은 그래 쟤네들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왜냐면 아니 자기들이 그 생각하는 거야. 자기 공부했을 때 그 될지 안 될지 그 불확실성 가지고 1년을 또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나는 돼서 그래도 지금 돈을 벌면서 일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면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다는 거지. 일할 때 진짜 힘들더라도 여기 오면 안정을 찾고 간대. 마음이 그 정도로 공부할 때 보면 그래 공부할 때 더 힘들었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때는 돈도 못 벌고 힘들기만 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데 또 1년을 또 공부해야 되고 그거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고 간다는 거야.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거든요.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거. 다들 많이 놀래요. 다른 일반 회사 다녔던 사람들은 많이 놀랍니다.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그냥 회계사가 뭐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회계사가 아니구나. 일도 진짜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확 된단 말이죠. 진짜 능력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자가 되는 거는 그만큼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회사 합격 딱 되면 내 머릿속에 갑자기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게 다 박히나? 내 머리는 똑같은데 근데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빡세게 하니까 능력자가 되는 건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공부할 때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뭐 몸이 힘들고 머리가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는 여기가 최고인 거야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붙고 난 다음에는 진짜 돈을 버니까 힘들어도 한 달에 한 번씩 피드백이 되잖아요. 그래 고생했어 이렇게 다 되면서 또 맛있는 거 먹어주고 또 일하고, 또 힘들면 이번에 월급 받으면 뭐 할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또 바로 또 지나가고, 또 이번에 막 스페셜 마음에 또 이러면서 감사하고 막 이러면서 또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자꾸 그게 바로바로 또 잊혀져. 통장이 쫙 찍히니까 꽂히니까 바로 잊혀지고, 또 여차하면 돈 쓰면 되고 또 이제 마음 편안해지지. 카드 긁으면 되잖아. 긁고 마통이 있으니까 마통 막 그냥 쓰면 되고 어차피 벌 거니까.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게 참 공부할 때는 언제나 힘들고 그렇죠. 저도 오랫동안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2차를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뭐 1, 2차 통해가지고 아무튼 계속 공부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대신에 마음가짐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우울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개념이 명확해야 되는데, 힘든 거랑 힘들면서 거기서 우울해까지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울해하는 사람들 공부하다 보면 같이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는데 우울한 사람, 그래도 엔드 또 투덜이 그냥 뭐 매사 투덜투덜대. 정말 가까이 하기 싫어 진짜. 그러니까 서로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서로 줘야 되는데 얘랑 같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계속 투덜거리는 소리만 듣는 거야. 불평, 불만, 투덜거림, 뭐 아니면 우울증, 뭐 이런 사람하고 옆에 갔으면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애들 피하게 되죠.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다 됐어요. 다
지금 같이 오랜만에 또 나중에 골프 한번 치자고 연락 온 선배 있는데 엄청 초긍정, 선배. 나보다 더 공부 더 했어. 나보다 공부를 2년 더 했어. 2년 더 해가지고 나랑 같이 붙었단 말이에요. 같이 붙었는데 2년 선배고 나보다 2년 더 먼저 했고 모든 게 나보다 2년 앞섰으나 붙은 거 같이 붙은 선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형은 나보다 2년 더 했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긍정적이에요. 사람이 막 마음이 넓은 건 아니야. 마음이 넓은 건 아니야. 막 이렇게 보면 멘탈이 약하기는 해. 그러니까 멘탈이 또 약한 거랑 긍정적인 거랑 이것도 또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뭐 멘탈이 꼭 긍정적인 사람만 멘탈이 강한 건 아니야. 그 형도 멘탈 엄청 약해요. 유리알이야. 툭 하면 깨지고 막 그래요. 근데 평소에 굉장히 긍정적이긴 해. 그러니까 형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괜찮아. 재밌어. 그러면서 맨날 하는 말이 그래. 재밌어. 뭐가 재밌어? 너랑 같이 해서 재밌어. 굉장히 약간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너랑 같이 있으니까 재밌어. 막 이러면서. 계속 같이 가는 거죠. 야, 우리는 언제까지 꼭 될 거야? 당연하지. 야,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변하지 않았던 거죠. 우린 꼭 될 거야. 그지? 당연하지. 언제, 계속 이렇게 살진 않겠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때 되게 불안하잖아. 사실 맨날 추리닝 바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참 초췌한 모습으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러는데 학교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맨날 입고 다니는 옷만 매서 입고 다니고 그냥 그랬는데도 그런 생각은, 변치 않았어요. 꼭 될 거야. 언젠간 되겠지? 계속 이렇게 살진 않겠지? 당연하지. 야, 우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뭐뭐 하자. 그래 형, 꼭 우리 그렇게 뭐 이런 얘기. 그렇게 우리가 그때 그냥 장난삼아 얘기한 것처럼 돈을 많이 벌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사는데 지장은 없고 재밌게 살고 있고 하니까 한이 자부심 갖고 있고 일 엄청 잘해요. 공부할 때 그렇게 막 고생해서 그렇지 일 엄청 잘해요. 진짜 사람들 다 인정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힘들 때는 10년 뒤로 생각하면 돼. 나도 그때 그랬어. 10년 뒤에는 무조건 돼 있겠지. 그래서 뭔가 자리 잡고 있겠지. 그리고 차는 뭐를 몰고 있겠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뭐 이렇게 살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비슷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힘들지 않더라고. 사실 그때는 힘든데 저기 좀 더 뒤로 생각하면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당연히 될 거고 그렇게 할 거고 그 생각은 안 했어. 사람들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의 배우자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때 와이프가 옆에 여자가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는 어떨 것이고 이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 옆에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생각대로 된 것 같아요. 되고 나니까 공부할 때 당연히 힘들었죠. 공부할 때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힘들지. 근데 확실히 긍정적인 에너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근데 이게 결과가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는 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 또 좀 한동안 가겠죠. 그러나 빨리 그것도 또 그 또한 빨리 잊고서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또 갖고 또 가야죠. 1년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나 보구나. 그래서 1년 더 고생하라는 하나에 계시구나. 그러면 뭐 그래. 그러면 더 내가 1년 더 고생해서 늦게 되면 2년 더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2년 더 살면 돼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갈 때 됐을 때 그때 끝까지 버텨가지고 2년 더 가요. 그러면 되죠. 1년 한 1년 늦게 되면 2년 더 살면 되지. 몸 더 건강하게 해서 그렇죠?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편하게. 자, 780페이지에 3장에 2, 3,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2, 3, 4번 2번 2021년 4월 4일 날 거주자 갑씨의 상속이 게시가 됐는데 다음은 거주자 갑씨가 소유한 재산에 관한 자료다 해가지고 재산이 지금 A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상장회사고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갑씨가 보유한 주식은 만주고요. 지분율이 10%인데 최대 주주래. 지분율이 10%인데 최대 주주일 수 있죠. 다른 주주들에 비해서 주식이 제일 많으니까. 그럼 중소기업이 아닌 최대 주주니까 이는 할증이 되는 거네. 할증 20%딱 적고서 상장회사인데 4월 4일 날 현재 종가가 중요하지 않죠? 그죠? 어떤 걸로 한다고요? 4월 4일 전후 각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 요 금액을 상장 주식의 평가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씨의 상속재산은 지금 A 주식과 B 주식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A 주식은
종가 평균액이 지금 12,000원이고요. 전후 각각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 평균액. 여기에다 곱하기 할증해야죠. 할증. 1.2로 곱해야 되는 게 20% 할증. 그래서 1.2 곱한 금액. 여기에 할증된 평가액이 되는 거고요. 이거 몇 주를 갖고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이거에 만 주를 갖고 있네요. A 주식 가액은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억 4,400만 원 되는 거죠. 그렇죠? B 주식 비상장에서고 중소기업 주식이래요. 그리고 보니까 또 6만 주를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라고 돼 있지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를 할지라도 할증을 하지 않죠. 할증을 하지 않고 그 비법인의 주당 순손익과 주당 순자 이건 아예 주당 순손익을 줬죠. 주당 순손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단 말이죠. 좀 더 4번 문제 보겠는데 직접 주당 순손익을 그게 주당 순손익액이 당기순이익도 아니고 각사소금액도 아니란 말이죠. 각사소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을 하는데 그 조절하는 것 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조절을 해서 순손익액을 계산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얘는 아예 알려줬네요. 그래서 2018, 19, 20년도에 주당 순손익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비상장회사니까 가중평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당 순손익액 가지고 가중평균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 1년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당 순자산가액 지도 계산해서 가중평균을 할 거고요. 기획재정부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이게 이제 할인율이 10%라는 얘기고 비법인은 부동산 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갑이 주식의 평가를 위해서 국세청 평가위원회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을 한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주식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주당 순손익 가치, 주당 순손익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주당 순이익을 가중평균 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3년치를 2018년도는 1회 가중을 그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주당 순이익은 2회 가중을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주당 순이익은 3회 가중을 해서 이렇게 6으로 나누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게 딱 떨어지진 않네요. 그죠? 4,333.3333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 가치는 이것도 너무 쉽네요. 뭐 고려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요. 그냥 자산하고 부채만 딱 나와 있으면 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순자산가액이 얼마냐면은 45억이네요. 80억에서 35억 빼는 거니까. 그래서 45억을 발행 주식 총수가 지금 10만 주니까. 왜냐면 지금 6만 주가 지분율이 60%라고 했으니까 총 발행 주식 수는 10만 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10만 주. 나누니까 얘가 지금 4만 5천 원. 주당 순자산 가치. 아이고 지금 이거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주당 순손익 가치 지금 계산하는 중이니까 이거 지금 계산 끝내고 해야 되겠죠. 주당 순이익을 구했으니까 주당 순손익 가치는 4,333점 이거를 0.1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제 주당 순손익 가치가 나오는 거고요. 43,333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주당 순 자산 가치는 45억을 10만 주로 나눠줘 가지고 45,000원이 되는 거고. 그죠? 따라서 주당 평가액 주당 평가액을 구하면 가중평균한 금액하고 하한의 금액 중에서 큰 걸로 가는 거죠. 좁으니까 이쪽으로 뺄게요. 그래서 주당 평가액은 둘째 큰 거. 가중평균을 먼저 하는 거죠. 43,333원. 여기에는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순손익 가치에다가는 3회 가중을 하고
그죠? 순 자산 가치에다가는 이해가중을 해서 5로 나눈 금액하고, 그다음에 하한은 주당 순자산 가치의 80%를 이렇게 한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지금 주당 평가액이 얼마나 되는 거냐면, 가중평균하게 되면은 44,000원, 반올림 하면 44,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하한 금액은 45,000원의 80%니까 36,000원. 둘째 큰 거니까 주당 평가 금액이 44,000원. 그죠? 따라서 비주식 평가액, 전체 비주식에 대한 평가액은 총 6만 주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44,000원에 6만 주. 하게 되면 얼마냐면 26억 4천만 원. 하시면 되는 겁니다. 3번 문제. 주식회 연철의 대주주, 전체 주식의 30% 소유하고 있는 이재현 씨가 동주식의 전량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관계회사에다가 2021년도 6월 30일자리 양도를 했대요. 다음의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어본 거는 지금 내용이 요구사항 자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철의 주당 순손익가치와 주당 순자산 가치와 주당 평가액은 각각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두 번째는 법인세법상 시가의 적용 순위에 대해서 5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 결국에는 법인세법에서도 시가의 대용치로 쓰이잖아요. 시가가 불명하면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증세법상 보충 평가 방법으로 하되, 주식은 법인세에서 어떻게 했죠? 주식은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시가가 불명하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은 시가가 불명하잖아요. 그럼 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뭘로 가는 겁니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 법인세에서도 결국에는 시가가,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이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 즉 비상장 주식의 시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 3번. 주당 순손익 가치와 주당 순자산 가치와 주당 평가액, 그죠? 거기까지만 딱 구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당 손익 가치 1번에 1번. 주당 순손익 가치는 지금 보니까 1번 자료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그걸 주당 순손익액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발행주식 총수로 지금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5번 자료 보니까 연철의 총 발행주식 수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변동 없이 계속 지금 100만 주가 지금 계속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100만 주로 전부 나눠주게 되면 주당 순손익 가치를 구할 때 옆에다가 2021년도 거는 3,700원이고요. 주당 순이익이 100만 주로 나눠주면 2020년도는 1,800원이 되는 거고 2019년도는 2,600원이 되는 거죠. 3월 말 법인이기 때문에 매년도 3월 말에 현재 지금 3월 말까지 주당 순이익이 좀 나와 있고요. 금액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 가중평균한 주당 순이익을 지금 구해야 되는 건데,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가중평균한 주당 순이익은 3,700원이 최근 거니까 3회 가중이 되고, 1,800원은 2회 가중이 되고, 그리고 2,600원은 1회 가중. 그래서 이걸 6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게 주당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 계산해 보시면 2,883원. 고요. 그거를 할인율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할인율은 4번에 순손익 가치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은 10%다. 10%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당 순손익 가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28,830원이 되는 거고요.
자, 주당 순 자산 가치. 여기는 자산하고 부채에서 조절할 게 좀 있네요. 보니까. 그죠? 먼저 자산인데 자산이 42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개발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대요. 개발비하고 그다음에 임시 자산인 성급 비용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산이 거기서 지금 30억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되는 거죠? 39억이 되는 겁니다. 39억. 그래서 주당 순자 가치 계산할 때 분자에 자, 해가지고 420억이요. 420억에서 지금 30억을 빼는 거니까 390억. 자산. 자, 보면 부채를 빼야 되는데 부채가 지금 200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금 계상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회사의 퇴직금 추계액과 일치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준비금 충당금은 제외한 금액으로 하되 퇴직금 추계액은 다시 또 포함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퇴충이 퇴직금 추계액만큼 다 설정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걔네들은 빼면 안 되는 거고요.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지금 퇴직금 추계액 일치한대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퇴직금 추계액은 왜 안 빼는 거냐면 준비금과 충당금 중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은 사실 회계학에서는 뭐라고 하죠? 우리가 충당부채라고 하지 않죠. 회계학에서는. 세법에서는 걔를 충당금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걔는 확정부채죠. 그죠? 확정급여 채무잖아요. 확정된 금액이에요. 퇴직하면 줘야 되는 확정된 금액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판매보증 충당부채 같은 경우에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야말로 정말 충당부채인데, 그죠? 그런데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법에서는 충당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퇴직하면 줘야지만 되는.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줘야지만 되는 금액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라고 하는 거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걔네들은 확정된 부채라는 거예요. 이름만 뭔 거죠? 이름만 충당금인 거야. 세법에서는. 이름만 충당금인 거지 사실은 확정된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준비금과 충당금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추정된 예상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르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추정치란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에서 세법에서는 웬만하면 부채 얘기할 때 준비금 충당금 다 제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금 충당금이 다 제외가 되는데 이 비상장 주식 평가를 할 때는 준비금 충당금을 제외를 시키려고 봤더니 그중에 준비금과 충당금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것 중에 퇴직급여 충당금은 퇴직금을 주는 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줘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미리미리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정급여 채무라고도 회계학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 충당부채가 아니란 말이죠. 걔는 부채 맞네. 다시 거기 빠졌다가 걔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로.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준비금과 충당금은 이거는 추정치니까 이거는 금액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제대로 된 부채가 아니니까 빼라고 했는데 보니까 퇴충은 다시 넣어야 되는 거야. 넣는데 다시 집어넣을 때는 뭘로 들어가는 거냐면 퇴직금 추계액 100%가 다 들어간단 말이죠. 결국은 퇴직금 추계액만큼이 퇴직금으로 나갈 거니까 그게 부채가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근데 그 퇴충이 기업회 기준대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퇴직금 추계액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채에서 준비금 충당금을 다 빼, 퇴충까지 싹 뺀 다음에 다시 퇴직금 추계액을 100%를 다시 또 부채에 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퇴충 자체가 기업회 기준대로 안 돼 있다면 100%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 뺐다가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다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근데 지금 퇴충밖에 없고 충당금은 그거 있고요. 그게 지금 거기 들어가 있고 퇴직금 추계액과 일치하니까 뺐다가 퇴직금 추계액 일치하니까 다시 다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200억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00만 주. 그렇죠? 그러면 주당 순 자산 가치는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0원. 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계산했으니까 이거는 하한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죠? 우리가 하한을 따지는 거는 이 금액이 그렇죠. 이게 적거나 마이너스거나 그래가지고 얘랑 평균을 냈더니 그게 이 금액의 80%보다도 작아지면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작을 때에만 평균을 냈을 때의
순자산 가치보다 평균 금액이 더 작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작아진다 할지라도 순자산 가치가 80%보다 작아진다는 건 말이 안 돼. 왜냐면 몇 차 해버리면 다 자산 팔아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게 더 크네? 그럼 이거 하한을 따질 필요가 없죠. 그냥 가중평균 하시면 되는 거죠. 가중평균 할 때는 내용이 부동산 과다법인인지 아닌지 내용 봐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 없는 것을 가정한다 뭐 한다 그런 말이 지금 없네요. 예? 말이 없으면 그냥 원칙대로 가시면 돼요. 아무 말도 없으면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손익가치의 3회 가중을 순자산가치 2회 가중을 해가지고 가중평균한 금액을 주식평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액은 하한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순손익가치가 더 얘보다 순자산가치보다 크니까 바로 가중평균해서 여기다 3회 가중을 하고 19,000원에다가는 2회 가중을 해서 5로 나누면 이게 주당 평가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4,898원. 이렇게. 문제 4번입니다. 자, 거주자 갑이 상속받은 주계사 대안의 주식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지금 요구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구사항 1번은 상속재산인 주계사 대안의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다음의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단, 주계사 대안의 비상장 주식 평가는 순자산 가치만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가중평균을 하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만을 그냥 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중평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가중평균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주당 순자산 가치와 주당 순수익 가치와 주당 평가액과 비상장 주식 평가액을 전체적으로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상징세법상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과 소득세법상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5줄 이내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아무튼 문제 4번에 요구사항 1번은 지금 표가 있으니까 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당 순손익가치를 구한 다음에 주당 평가액 구해서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이 얼마냐. 이렇게 주당 순자산 가치를 좀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상속받은 주식이 총 7만 주가 있고요. 상속 개시일이 7월 1일이고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니며 중소기업도 아니래요. 중소기업이 아니면은 최대 주주라면 20% 할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최대 주주라면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른 대안의 자산 부채는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자산 총계가 지금 100억, 부채 총계가 50억.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요. 자산 총계는 개발비가 지금 이게 시험 문제에 또 나올 수가 있는 게 개발비하고 성급비용은 제외하고 영업권은 제외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 더. 그 금액이 이 평가한 금액이 자산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좀 짚으세요. 자산가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 성급비용과 개발비는 이거는 임시자산이고 그리고 이거는 비용처럼 보이는 금액이니까 자산이 아니다. 빼자. 여기서는 빼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영업권은 자산이다. 포함시키자. 그리고 그 상징세법에 의한 그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 상징세법에 따른 그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그러면 장부가액으로 하자.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알고 있죠. 그런 건 지금 안 나왔지만 또 부채는 지금 50억 원인데 퇴충의 계상액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8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상속 개시일 현재 퇴직금 축액의 50%에 해당. 자,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기업 회계 기준대로 회계 처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업 회계 기준대로 회계 처리가 돼 있다면 퇴직금 축액의 100%가 다 퇴충으로 잡혀 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면은 일단
다 뺐다가 추계액 전체를 다시 집어넣는. 왜냐면 그건 실제로 확정된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100%가 다. 다른 준비금하고 충당금하고 다르다니까요. 다 뺐다가 다시 추계액에 100%가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안의 총발행주식수는 2013년 설립 이후에 변동 없이 10만 주래요. 근데 몇 주를 갖고 있었죠? 상속받은 주식이 7만 주. 무조건 최대 주주네. 70%나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20% 할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순자산 가치를 계산할 때, 자, 순자산 가치 계산할 때 먼저 자산부터 볼게요. 자산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100억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야죠. 개발비 지금 5억 빼고 영업권은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근데 영업권이 안 들어가 있대요. 영업권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더 하면 되죠. 그럼 뭐야? 빼고 뭐 하자는 거야? 그럼 빼고 더하고 하는 거니까 금액이 같네요. 그러면 그대로 얼마 자산 총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100억. 자, 부채. 네. 준비금 충당금은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데 확정된 부채는 다시 포함이 된대. 그 확정된 부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퇴직금, 추계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채가 50억인데 여기 안에 지금 퇴충이 얼마 있다고요? 지금 8억이 빼고 다시 퇴직금 다 뺀 다음에 추계액의 100%가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지금 추계액 100%였다면 빼고 넣고 하니까 어차피 똑같은 쌤쌤인데 빼고 들어갈 때 이게 50%니까 추계액은 16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얼마 전에 58억이 부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계산할 수 있죠. 이제 순자산 가치 따라서 주당 순자산 가치는 100억에서 58억 뺀 금액을 10만 주로 나눠주면 되죠. 이게 주당 순자산 가치가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4만 2천 원. 주당 순자산 가치는 4만 2천 원. 자, 주당 순손익가치. 순손익가치. 주당 순손익액을 구하기 위한 자료는 여기 지금 직접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각사 소득 금액에서 조정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주로 어떤 식이냐면은 빼고 더하고 할 게 각사 소득 금액 구할 때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로 해가지고 들어갔던 거는 다시 다 빼는 형태예요. 빼는 형태. 근데 하나 좀 주의하실 거는 뺄 때 기부금, 접대비 얘네들에 대한 송금불산 금액은 다 기타 사유출이 되는 거니까 빼는 건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소득처분 여러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상여도 있고 기타 사유출도 있고 거두자금이자는 유보도 되고 또 업무보관 자산 관련된 거는 또 기타 사유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으로 해서 송금불산입은 다 빼게 돼 있어요.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아까 잠깐 봤었잖아요. 주당 순이익 계산할 때 주당 순손익액은 단기순이익도 아니고 각사소 금액도 아닌 중간에 낀 애매한 금액인데 어떻게 계산한다? 걔네들은 매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다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송금불산입한 금액 중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한 금액 중에 뭐가 있다면 걔네들 또 빼라고요. 기타 사유출을 빼는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은 기타 사유출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잖아요. 다 빼는 거예요. 다 빼고 다 빼래요. 걔는. 그리고 또 각사소금액 구할 때에 송금산입 또 입금불산입에서 기타로 한 게 있다면 걔네들은 다시 또 더해주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주당 순손익을 계산하기 위한 분자에 들어가는 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순손익액으로 한다. 자, 그러면 지금 발행주식 총수는 매년 10만 주고요. 그러면은 순손익액을 구한 다음에 그걸 10만 주로 나누게 되면 그게 주당 순손익액이 되겠네요. 그죠? 2020년도 거부터 계산해 보면은 그래서 순손익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당 이렇게 할까요? 순손익액부터
자, 2020년도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출발해가지고 국세환급금이자는 각사소득금액 구할 때 입금불산이 기타가 된 거잖아요. 그죠? 입금불산이 기타 된 건 다시 더한다니까요. 걔네들은 입금불산이 기타 된 건 더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된 거잖아요. 기타 사유출된 건 다시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된 거 빼라니까요. 비싼 빼내서 1억 5천만 원. 2020년도에 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하기 위한 순손익액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얼마 되는 거예요? 분자가 얼마 되는 거죠? 5억 500만 원? 5억 500만 원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거 아예 주당 순손익액으로 해볼까요? 주당 순손익액은 여기다 이걸 몇 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얘를 10만 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바로 10만 주 나눈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 되는 겁니까? 주당 순손익액은 5,050원. 이걸 10만 주로 나눠주게 되면 5,050원. 2019년도 거. 2019년도에 순손익액을 계산하는데 각사소 금액이 5억 8천. 접대비 한도 초과는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걔는 다시 빼주라고요. 송금불산 기타 사유출은 빼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당연히 법인세 비용인데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이니까 또 빼주고요. 그렇죠? 그게 1억 1천만 원. 얼마 되는 겁니까? 4억 5천만 원 되는 거니까 주당 순손익 2019년도에 주당 순손익은 4,500원이 되는 거죠. 2018년도에 각사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4억 7천만 원. 거기에다가 지급이자 얘기했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은 사실은 여러 가지 소득처분이 될 건데 걔네들 들어간 것들 다 빼주래요. 다 빼주래요. 1,500만 원. 법인세 비용으로 인한 송금불산입도 빼주는 거죠. 8천만 원. 2018년도에 금액 계산하시면은 9,500만 원 빠지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3억 7,500만 원. 그래서 주당 순손익은 3,75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당 순손익 가중평균 하면 가중평균 하면은 5,050원은 3회 가중을. 그죠? 그 다음에 4,500원은 2회 가중을. 3,750원은 1회 가중을 해서 6으로 나눠주면은 가중평균한 주당 순이익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가중평균 했더니 얼마 나오냐면 걔가 얼마 4,650원이 나오고요. 따라서 이제 주당 순손이익은 4,650원을 10% 나눠주는 거니까 46,5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당 평가액인데 이게 사실은 그 애매한 게 주당 평가액이 지금 이게 할증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20%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중소기업이 아니고 최대주주니까 할증을 해야 되는데 할증된 이후의 금액을 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거냐, 할증되기 전의 금액을 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거냐. 사실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딱 법에서 안 돼, 어떻게 정의를 내려져 있지는 않은데 요거 신고하는 신고 양식이 있어요. 신고 양식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가중평균한 금액까지, 그래서 하한이랑 비교해서 결정된 금액까지를 주당 평가액으로 하고 거기다가 할증이 만약 있다면 할증을 해가지고 나온 금액은 할증된 주당 평가액이라고 해서 앞에 그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할증된 주당 평가액.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당 평가액은 할증되기 전에 그 금액, 할증되기 전의 금액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당 평가액. 그래서 이것도 하한을 따질 필요가 없죠. 누가 더 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보다 주당 순손익 가치가 더 크면 그러면 하한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하한보다 크니까. 무조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가중평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니라고 돼 있었죠?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 2의 가중을 하고 주당 순손익 가치에다가는 3의 가중을 해서 5를 하면 되고 하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주당 순손익 가치가 더 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주당 평가액이 나오고요. 평가액 계산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44,700원. 답은 하한과 비교했는데 실제로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사실 바로 그냥 44,700원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상장주식 평가를 할 때 전체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할증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총 몇 주를 갖고 있으니까 7만 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44,700원에 20% 할증하고 그리고 총 7만 주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비상장 주식 평가액으로 하시면 되죠. 37억 5,48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막 법에서 딱 주당 평가액은 할증 전 금액이냐 할증된 이후의 금액이냐 사실 저거를 할증된 이후의 금액으로 얼마 되는 거죠? 44,700원에 1.1을 곱하면 얼마예요? 44,700원에 1.1을 곱하면 53,640원?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답을 할증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걸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답이. 예? 왜냐면 이게 할증된 주당평가액도 주당평가액이잖아. 할증 전으로 하든 할증 후로 하든 말이 없었잖아. 근데 이제 그 양식을 보게 되면은 양식에는 주당평가액 잡고 할증한 거를 할증된 주당평가액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누가 어떻게 양식을 다 아나? 솔직히 이거 주당평가액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도 이거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걸로 한 것 같아요. 그때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소득세에서도 이게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게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은 소득세에서 평가하는 거는 양도소득에 관계돼 가지고 주식을 양도할 때 비상장 주식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걔네들 기준시가를 어떤 금액으로 할 거냐. 시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가를 모르면은 기준시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시가는 어떤 금액으로 할 거냐. 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비상장 주식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기준시가 실제 거래가액 모를 때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어떤 금액으로 할 거냐. 그래서 그게 상증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과 비슷한데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비상장 주식 양도시에 실제 거래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때 그 기준시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상증세법상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과 매우 비슷해요. 근데 차이가 있어가지고 차이만 지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그 답을 보세요. 1번 주당 순손익액 계산할 때 차이점인데 상속세 상증세법에서는 주당 순손익액 계산할 때의 분자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지금 그렇죠. 이거를 직전 연도의 금액 3회 가중을 직전전 연도의 주당 순이익은 2회 가중을 직전전전 연도의 주당 순이익은 1회 가중을 해가지고 3년간 주당 순이익을 가중평균을 했죠. 3, 2, 1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이거를 그 주당 순이익으로 했잖아요. 근데 소득세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따질 때는요. 양도일 또는 취득일에 속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에 주당 순손익액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한다고 여기서? 여기 가중평균 안 하고요. 바로 직전 연도에 주당 순이익 5,055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 상증세법에서는 3년간의 3, 2, 1로 가중평균한 주당 순손익액을 가지고 주당 순손익 가치를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직전 연도에 주당 순이익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큰 차이죠? 차이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같은데 구체적인 거 들어갈 때 가중평균 안 하고 요거 하나만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자산가액 계산할 때 상증세법에서는 시가 모르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반부한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뭐보다 작으면, 장부가액보다 작으면은 장부가액으로 금액을 한다고 그랬죠. 분자에 들어간 순자산가액은 시가 모르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반부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소득세법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에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합니다. 그냥 시점도 달라요. 시점도 보세요. 지금 금액도 다르고요. 이거 할 때 금액도 달라요. 얘네들은 여기 순자산가액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자산가액 평가할 때 여기 들어간 자산은 시가 모르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반부한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이 만약에 장부가액보다 작으면 장부가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소득세에서는 그냥 장부가액으로 한대요. 그냥 장부가액으로 한대요.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할 때. 그리고 또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상증세법에서는 이 자산부채를 평가 기준일 현재 자산부채가액으로 하거든요. 2021년도 5월 31일 날 돌아가셨으면은 5월 31일 현재 평가를 다 하는 거예요. 자산평가 다 하고 부채평가를 다 해가지고 그 평가 기준일 현재 자산부채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소득세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소득세는 예를 들면 5월 31일 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어. 그리고 그 비상장 주식에 평가를 할 때는 양도일 현재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도일 또는 취득에 속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대요. 양도할 때에는 그때 평가 안 한다는 거죠. 다 이유가 있어. 왜냐면 이게 상속은 돌아갔으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시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금액이 작아요 커요? 크죠. 돌아갔으니까 모든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주식도 가지고 있는 거 모든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평가 기준 현재 금액으로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요. 양도는 내가 주식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비상주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한 5주 팔았어. 그중에 5주를 팔았는데 이것 때문에 평가를 지금 5월 31일자로 평가를 다시 한다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비상장 주식의 평가는 얘기했잖아요. 비상주식에 대한 평가는, 평가를 하려면 그게 막 1,000만 원씩 된다면서요. 막. 나 딸랑 5주 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이 날짜로 다시 평가를 한다? 에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직전 연도 말 시점, 매년 말에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부가에. 그냥 그 금액 갖다 쓴다는 거예요. 양도는 전체를 양도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을 양도하는 거니까 그때마다 평가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때그때 평가를 해. 그냥 직전 연도에 재무상태표상에 나와 있는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상속은 돌아가시면 가지고 있는 모든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얘는 금액이 되니까 평가를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건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팔 때는 몇 주에 몇 개 파는 거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평가를 하냐. 그냥 매년 재무상태표 있잖아. 그 금액 갖다 쓰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1장으로 가서 1장 가요. 1장. 우리 아까 1번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죠? 1번 문제. 오늘 다 안 풀게요. 저 그렇게 비인간적이지 않아요. 우리 내일도 있잖아요. 내일 오늘 좀 남겨두고 내일 복습한다고 겸사겸사 좀 풀고 내일 증여세 가고 이러면 되지. 그러니까 좀만 버텨보세요. 다 풀지 않아요. 다 풀지 않아요. 몇 개만 풀어볼게요. 일단은 몇 개만. 2번은 풀지 마시고요. 3번, 5번, 6번. 좋다. 딱 오늘 3개만 그렇게. 3번, 5번, 6번 딱 3개만. 금방 해. 3개만. 내일도 있다고 했으니까 내일은 아무도 안 오겠네요. 자, 그러면 자, 문제 3번입니다. 1장의 문제 3번. 675페이지. 자, 갑은 2021년도 3월 1일 날 질병으로 사망을 했어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래요.
과세표준. 자, 일단은 상속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니까 자, 계산 구조를 연습장에다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계산 구조 있잖아요. 한 3번 정도 총상속재산가액 옆에다가 상속재산가액 가로 열고 의제 상속재산가액 포함 플러스 추정 상속재산가액. 그죠? 그 밑에 사전 증여재산가액 기간 내 증여재산가액 더하고 비과세 불산입 빼고 과세가액 공제액 빼고 그래서 상속세 과세 가액을 구하고 거기다가 상속공제와 수수료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그 양식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세율 곱해서 산출세 구하고 세액공제는 2개만 뺐어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을 구했잖아요. 딱 거기까지 연습장에다 딱 3번 정도만 딱 처음부터까지 계산 구조 적는 거예요. 계산 구조는 기본적으로 계산 구조가 있어야 문제를 푸는 거니까. 과표를 물어봤으니까 먼저 총 상속 재산가액. 그러면 상속 재산이 뭐냐? 주택 부소지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언젠가 있겠죠. 그리고 생명보험금. 자, 상속재산을 볼 때 언제나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순금융재산가액은 재산 볼 때마다 체크를 하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할 때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부채를 뺀 금액 그걸 가지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할 거기 때문에 보험금 금융재산 맞거든요. 보험금 체크 앞에다 체크만 딱 해놓는 거예요. 그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뭐죠? 예금 적금 그 다음에 보험금 어음 금전신탁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주식은 최대주주일 때는 안 들어가고 최대주주가 아닐 때는 체크.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자, 보험금은 체크.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2번은 2020 작년도 2월 14일 날에 여동생한테 건물을 증여했대요. 이건 증여재산가액과 관련된 얘기죠. 그 다음에 장례비용. 이것도 과세가액 공제에 관련된 얘기고요. 갑의 동거가족으로 부인, 아들, 딸 3명밖에 없네요. 이렇게. 그리고 상속세 신고 시에 상속재산의 분할 신고를 안 했대요. 또한 갑의 상속재산 중에서 주택은 2007년도 9월달에 취득해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해 왔으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첫 번째 뭘 구한다고요? 총 상속재산가액. 보니까 추정할 거 없고요. 지금 보니까 뭐 처분하거나 인출하거나 또는 기간 내 일정 금액 이상 차입했거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추정할 건 없고요. 의제도 없어요. 딱 지금 2개밖에 없죠. 의제 보험금 자체가 의제니까 보험금 자체가 체크해서 얼마입니까? 15억과 2억 5천 딱 2개밖에 없네요. 총상속재산가액은 주택 15억과 보험금 2억 5천. 그래서 얼마입니까? 17억 5천만 원.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뺄 것도 보세요. 여기다가 증여재산가액 일단 더하는 거죠. 사전에 지금 있었잖아요, 이거. 이렇게 증여재산가액 더해주면 됩니다. 자,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더한다고 그랬죠? 증여 당시의 시가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증여 당시 시가 5천만 원. 상속 개시 현재는 1억인데 증여 당시의 시가는 5천만 원이고요. 증여 당시의 과표가 4천만 원. 그때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증여 공제가 있거든요. 증여 재산가액이 5천만 원인데 육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00만 원만큼 증여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표가 얼마인 거예요? 과표가 4천. 그래서 산출세액이 400만 원이래요. 아무튼 여기다 합해지는 거는 증여 당시 시가는 얼마? 5천만 원. 합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3번. 비과세 불산입에 대한 자료 없었고요. 대신에 과세가액 공제액 관련해 가지고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있었죠. 보니까 그 중에 뭐가 있었죠? 장례비용이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장례비용, 과세가액 공제. 그 중에서 뭐만 있었죠 지금?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봉안시설에 소요된 거는 최대 얼마? 500만 원. 그러니까 봉안시설은 800만 원 들었지만 봉안시설은 500만 원 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장례비는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최소 얼마? 500만 원.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또 최소 500만 원이니까
결국에는 얼마 되는 거냐면 지금 1,000만 원이 장례 비용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거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는 거죠. 상속세 과세가액은 1 플러스 2 마이너스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1에서 2 더하고 3을 빼게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거고요. 그게 얼마냐면 얘가 17억 9천만 원. 상속공제. 인적공제를 하는데 인적공제 할 때 뭐 1번하고 2번이죠. 1번은 기초공제 기타의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에서 큰 걸로 하는 거고 2번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하는 건데 그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인적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첫 번째 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가 일괄공제보다 크려면 그러면 뭐 자녀 수가 많거나 아니 왜냐면 기타 인적공제가 3억 원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아니면 뭐 미성년자여가지고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얘기했잖아요. 장애인이 있거나 뭐 이렇게 그래야지만 3억이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부인, 아들, 딸 딱 봐도 장애인 없고 그리고 미성년자가 있는데 1년당 1,000만 원, 18세면 거의 다 왔죠 지금? 거의 다 왔고 별로 딱 보는데 그 인적 구성을 보니까 눈물이 안 난단 말이죠. 눈물이 안 나면 그러면 뭐가 더 큰 거예요? 일괄공제가 무조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냥 일반적이네. 그러면 일괄공제가 무조건 큰 거예요. 그러면 인적공제는 일단 일괄공제.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그리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딱 봤을 때 뭔가 울컥해야 계산해 보는 건데 울컥하지 않아. 아들 딸 다 컸어. 그리고 배우자는 보니까 뭘 안 했어요. 분할 신고를 안 했대요. 그래도 무조건 최소 얼마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네요. 인적공제는 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물적 공제를 하는데 물적 공제는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물적 공제는 자, 금융자산 상속 공제 지금 들어가야죠. 있었잖아요. 금융자산이 뭐가 있었죠? 보험금 있었잖아요. 보험금. 금융자산 공제. 그리고 나머지는 없었어요. 뭐 있었어야 되는데 없네. 그럼 이거 하나라도 있으니까. 금융자산 상속 공제 2억 5천만 원이었나요? 보험금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1억과 10억 사이는 20% 곱한 금액. 그죠? 2천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2천하고 1억까지는 2천만 원 공제. 1억에서 10억까지는 20% 곱한 거 공제. 10억 넘어가면 무조건 최대 2억 원 공제. 그죠?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5천만 원. 그 다음에 아까 동거주택 상속 공제 요건을 모두 추가한다고 그랬죠? 들어보세요. 15억 100%와 최대 얼마 한도? 6억 원. 걸렸죠? 얼마입니까 그냥? 6억 원. 자, 그 다음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상속공제는 한도가 있잖아요. 한도랑 비교해 봐야 돼요. 상속공제 한도 비교해 봐. 한도를 계산해 봐야죠. 한도는 상속 과세가액. 지금 이거 얼마 돼? 16억 5천. 금액이 꽤 된단 말이에요. 지금 16억 5천만 원 되잖아요, 지금. 이 합백 금액이 16억 5천만 원이니까 한도에 걸린지 봐야 돼요. 한도는 상속 과세가액 17억 9천만 원에서 자, 3개를 빼는 겁니다. 3개. 근데 그 3개 중에 2개는 딱 말로 주어줘야 돼요. 선순위 상속인 이외의자한테 유증한 게 있느냐? 없죠? 없어요, 지금. 상속인밖에 안 나와 있고요. 유언으로 남긴 게 아니라 사전에 증여한 건 있어도 유언으로 남긴 건 없죠. 유증한 건 없고. 그다음에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순위가 받은 거냐? 아직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 받으면 괜찮아요. 아니 왜냐면 어머니가 상속 포기하게 되면 아들 딸이 받는 거고 같은 순위죠. 동순위죠. 후순위가 아니란 말. 동순위. 여기서 갑자기 아들이 난 됐고 엄마하고 동생하고 더 가져가. 왜 그래? 난 능력 되잖아. 알아서 더 가져가. 이런 거야. 그런 집안은 없겠지만 만약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포기했을 때 동순위인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선순위에 상속인이 포기해가지고 그 다음 순위, 동순위가 아닌 그 다음 순위의 사람한테 분배가 된 금액은 걔네들은 뺀다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마지막 뺄 게 뭐냐면 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잖아요. 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은 하나 빼는 게 있어요. 사전에 증여한 거. 사전에 증여한 걸 뺍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전에 증여한 걸 빼는데 사전 증여하는 금액을 뺄 때는 상여 증여 재산 있잖아요. 얼마였죠 아까? 5천만 원에서 그때 당시에 증여 공제받은 금액 있죠? 이게 결국에는 그때 당시 과표거든요. 증여세 과세표준이거든요. 그 금액을 뺀대요. 이걸 한도로 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 의미하는 게 이걸 뺀다는 얘기는 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도. 상속공제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속 과세가액만큼 상속공제액이 만약 예를 들어 더 컸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상속 과세가액만큼 상속공제액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상속공제 한도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빼면 4천만 원 빼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죠? 17억 5천만 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이 상속공제 금액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대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한 대 안 걸렸죠. 지금 보니까 한 대 안 걸렸죠. 만약에 상속공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한 대 걸렸다고 볼게요. 상속공제 합계 금액이 예를 들어 18억이야. 한 대 걸렸죠. 이렇게 그러면 얘에서 얘네들을 빼는 게 아니라 얘를 빼야 되는 거죠. 자, 결론은 얼마가 되는 거죠? 너무나 공제금이 많다 할지라도 얘에서 얘를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서 얘에서 이걸 뺀 금액만큼이 과표가 되는 거니까 즉 그 금액이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야. 다시 상속공제 금액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금액 한도가 이게 아니라 얘에서 얘를 뺀 금액을 이게 한도가 되다 보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게 너무나 많으면 한 대 걸렸으면 상속공제는 얘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에는 얘에서 얘를 빼면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얘에서 얘 뺐으니까 얘인데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무리 공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사전에 증여했던 금액은 최소한 사전에 증여했던 금액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증여했던 금액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속공제 한도 계산할 때 1, 2, 3번을 뺀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최소한 1, 2, 3번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으로. 그런 의미예요. 뺀다는 얘기는 그 뺀 금액만큼이 딱 과표가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증여한 거에 대한 증여세 과표죠. 증여세가액에서 증여세 공제를 빼는 거니까. 그러면 상속세도 그 정도는 최소한 증여세 과표만큼은 상속세 과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사전에 증여한 거는 최소한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준 것들은 세금 내라는 거예요. 최소한. 아무리 공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세 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 2, 3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얘기는 최소한 1, 2, 3번은 세금으로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도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미 얘에서 얘네들을 빼면 이 금액보다 금액이 더 크다는 얘기. 최소한의 금액보다 더 많이 내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너무나 공제가 많이 됐어? 그러면 얘에서 얘 뺀 금액 이걸 한도로 하겠다는 얘기는 최소한 이만큼은 과표를 해서 내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속공제 얘는 이 세 가지 합한 금액이 한도를 넘어가지 않았네요. 그럼 상속공제 합계 금액은 16억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과세표준은 얼마 되는 겁니까? 과세표준은 얼마래요?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전 문제 5번입니다. 자, 거주자인 허무혜 씨는 이름도 어떻게 이렇게 거주자 2012년도 회계사 기출문제에 문제를 냈던 교수님들이 그때가 그랬는데 특히 그랬는데요. 벌써 9년 전이네요. 근데 그때 교수님들 출제위원이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무튼 회사 이름들이 다들 좀 그랬었어요. 회사 이름도 웃기고 문제 낼 때도 상속세인데
허무회로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거주에는 허무회 씨는 또 있을 법한 이름이야. 2021년도 5월 15일 날 사망을 했는데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상속을 전제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 표준을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라. 자, 일단 밑에 보니까 답안 양식이 나와 있어요. 답안 양식이 아예 쭉 나와 있네요. 그냥 근거랑 적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쭉 보죠. 그냥 거기다가 상속 재산가액 이렇게 구분, 그렇죠? 그다음에 계산 내역. 그래서 금액. 먼저 상속 재산가액. 거기에다가 추정 상속 재산가액 더해가지고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총 상속 재산가액은 1, 2번 더하면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상속 재산가액은요. 여기 보니까 예금 체크. 뭐니까? 금융재산 체크. 그다음에 퇴직금은 체크할 필요 없고요. 비상장 중소기업인 대박에 의결권 있는 보통주 4만 주. 4만 주. 자, 그러면 일단은 중소기업이니까 최대 주주더라도 할증 안 하죠. 할증 X. 대박은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아니며 순자산 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법인도 아니래요. 가중평균 한다는 얘기죠. 대박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수 5만 주인데 설립 근데 몇 주를 갖고 있어 지금? 4만 주. 최대 주주는 맞네. 자, 그럼 보세요. 중소기업 주식이니까 할증은 안 하는데 최대 주주의 주식이니까 원래 주식은 금융자산 맞거든요. 근데 최대 주주의 주식이라면 금융자산 보지 않죠. 그러면 얘는 금융자산은 아니야. 체크할 필요는 없지. 최대 주주의 주식이니까 금융자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자산 상속권자 대상은 아니다. 보시면 되고, 주당 순순익 가치와 주당 순자산 알려줬네요. 이제 계산하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은행 차입금, 차입금 체크. 왜냐면 은행 차입금은 금융 채무니까 순금융자산 계산할 때 고려를 해야죠. 자, 그리고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있으면 언제나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 첫 번째가 추정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죠? 차입한 금액이 2년 내 5억 이상 또는 1년 내 2억 이상이라면 그러면 추정 상속재산가액 계산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과세가액 공제계산의 채무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그쵸, 이게 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할 때 거기서 차감하는 금융채무가 된다는 거죠.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딱 떠야 되는 거예요. 은행 차입금은. 차입금이니까 이거 보니까 딱 언제 차입했는데 돌아가기 전 1년 내에 차입한 금액이 2억 이상이네. 이거 추정되네요. 거기다 다 추정 적어놓고요. 추정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장례비용 발생했고, 허무혜 씨의 동거가족은 부인과 아들이 있고, 상속재산 분할신고 기간까지 상속재산의 분할신고를 하지 않았고,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는데, 상속재산가액은 예금, 퇴직금 그냥 더하면 되죠. 그리고 비상장 주식은 계산해야죠. 그래서 여기다 지금 계산 내역 보여주는 거니까 예금 그대로 예금 얼마? 5억, 퇴직금 1억 5천. 그러니까 지금 6억 5천에다가 이걸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비상장 주식인 주식평가, 그게 주식회사 대박이었네요. 여기다 계산 근거 다 보여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평가액 얼마냐 이런 얘기죠. 요거 구하면 되잖아요. 자, 이거 구하기 위해서 알려줬어요. 주당 순순익 가치와 주당 순자산 가치 알려줬고요. 부동산 과다 법인이 아니니까 얘네들 가중평균하면 되는 거고, 하한은 따질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 주당 순순익 가치가 더 크니까 하한은 따질 필요가 없죠. 바로 그냥 가중평균하면 됩니다. 그래서 3만 원에 주당 평가액이 3만 원에 3을 곱하고 주당 순자산 가치가 2만 원이죠. 2만 원에 1을 곱해서 다 알려줬으니까 5로 나누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당 평가액이 되는 거죠. 주당 평가액은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 2만 6천 원 되는 거네요. 이게 주당 평가액이에요. 그러면 2만 6천 원에 할증 안 하고 중소기업이니까
몇 주를 갖고 있었다고요? 4만 주.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은 지금 예금, 퇴직금, 자, 예금 얼마? 5억. 체크. 퇴직금 1억 5천. 그리고 주식가액 10억 4천. 세 개를 더해가지고 상속재산가액 집어넣으시면 되죠. 했더니 얼마입니까? 16억 9천만 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추정. 아니, 계산 근거 다 여기다 적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추정은 아까 체크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차입금. 차입금 추정. 자, 1년에 얼마? 3억 5천만 원. 거기서 2억 5천만 원 용도가 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용도를 입증된 금액을 빼가지고 3억 5천에서 용도 입증된 뺀 금액이 그게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인데 아예 알려줬네요. 그냥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2억 5천이다. 지금 3억 5천에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이 1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아예 알려줬어요. 얼마라고요? 2억 5천만 원. 3억 5천에서 용도가 분명한 거 1억을 뺀 금액, 분명한 건 1억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빼기 얼마는 입증 안 해도 된다고요? 3억 5천만 원에 20%와 2억 중 작은 거. 딱 얘가 작네요. 더 7천만 원. 2억 5천에서 7천만 원 빼는 거니까 추정상속재산가액 얼마? 1억 8천만 원. 자, 그 다음에 과세가액 공제. 공과금은 없었고요. 채무가 있었죠. 채무가. 자, 은행 차입금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죠. 과세가액 공제에서 채무의 역할도 하는 거죠. 채무가 얼마 있어요 지금? 3억 5천만 원. 자, 그다음에 장례비용. 장례비용이 지금 300만 원이고 봉안시설 사용 비용은 없대요. 최소 얼마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장례비용 최소 500만 원 해주는 거니까 3억 5천 500만 원이 과세가액 공제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상속세 과세가액 여기에서 이거 더해가지고 얘 빼면 되는 거죠. 계산 근거 그냥 바로 여기다 16억 9천만 원에다가 1억 8천 더하고 그죠? 그다음에 과세가액 공제액을 빼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는 거죠. 얼마입니까? 15억 1,500만 원. 이렇게. 인적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 눈물 안 나잖아요. 일괄공제 5억. 그 다음에 분할신고 안 했어요. 배우자 최소 5억. 됐네요. 인적공제는 얼마? 10억.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자, 순금융재산을 구해야 되는 건데 예금 있었고요. 주식은 금융재산 아니었죠. 예금이 5억이고 은행차익이 3억 5천이니까 그죠? 5억에서 3억 5천을 빼니까 1억과 10억 사이죠? 그럼 몇 퍼센트 하시면 돼요? 20%. 얼마죠? 1억 5천에 20%니까 3천만 원. 됐네요. 다 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과세표준은 얼마다 해가지고 과세표준 구하시면 되겠네요. 과세표준은 여기 과세표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니까 15억 1,500만 원에서 10억 3천만 원 빼면 되는 거니까 과표는 얼마 되는 거예요? 4억 8,5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6번 문제인데 6번 문제는 거기 보면 그 요구사항이 두 개가 있는데 요구사항 2번은 증여세를 공부해야지 되는 거라서 요구사항 1번만 풀어보려고 그래요. 요구사항 1번만. 요거는 일단 요구사항 2번은 이제 증여세를 공부해야지 푸는 거니까 요구사항 1번만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 이것도 과표를 지금 물어봤는데 그냥 총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상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 표준 딱 이렇게만 근거는 따로 적으라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6번에 여기서 1번만 해가지고 딱 그 4개를 이제 답을 대라는 거죠. 총상속재산가액은 추정상속재산가액이 다 포함해가지고 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증여재산가액 있으면 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속세 과세가액이 얼마인지 구하고, 그래서 상속세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구하고, 이렇게. 자, 그럼 총상속재산가액 먼저. 자산을 보면은요, 지금 주택 10억짜리 있고, 건물 5억짜리 있고, 은행예금 체크. 뭐니까? 금융자산이니까 은행예금 체크. 그 다음에 그거 있고, 밑에 갑은 거주하던 주택의 방 한 칸을 전세 놔서 세입자한테 반환할 보증금이 얼마 있다고요? 그것도 지금 나는 나중에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부채 중에 하나죠. 그죠? 부채. 대신에 금융부채는 아니죠. 금융채무는 아니잖아. 이건 나중 그 과세가액 공제액 계산할 때 채무는 되지만 금융채무는 아니니까요. 그냥 채무. 그리고 은행에서 6천만 원짜리 이건 뭐야? 은행에서 6천만 원짜리 판 거는 체크. 금융채무니까. 이거는 순금융자산 계산할 때 빼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체크. 금융채무면은 3가지 동시에 생각하라고 그랬죠. 나중에 3가지 한번 다 추정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건지, 그리고 채무액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아니죠. 보니까 금액이 6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 2년 내 5억 이상, 1년 내 2억 이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은 아니야. 추정 X 대신에 채무로서는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과세가액 공제액에서.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 공제할 때 차감해야 되는 금융채무가 되는 거고, 장례비용 나와 있고, 갑의 유족은 배우자 병과 3세 된 아들 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배우자 병의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쵸? 상속을 포기해가지고, 그래서 을이 전부 자, 아까 얘기했는데, 요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상속공제 한도 계산할 때,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를 하게 돼서 후순위인 상속인이 그걸 자산을 받게 되면은 걔는 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도 계산을 뺀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최소한 그거 이상은 세금으로 내야 된다. 걔네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그런 의미인데, 얘는 어떻게 그죠? 후순위가 아니라 동순위인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니까 한도 계산할 때 얘네들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2018년도 5월 6일 날 당시 27세인 그의 아들 을에게 토지를 사전에 증여한 게 있네요. 증여세 납부한 게 있고, 그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 시가가 얼마라고요? 그 당시 시가는 2억.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여세가 그때 냈다는 거죠. 자, 총상속재산가액은요, 계산해 보면은 일단 주택 얼마? 동거주택 상속을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동거주택에서 총 10억 주택 플러스 건물 5억 플러스 예금 1억. 이건 금융자산이었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추정할 게 있었는지 봤더니 없었어요. 추정할 게 없어가지고 끝났네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총상속재산가액은 16억. 그리고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바로 나왔네요. 그때 증여 당시에 시가로 지금 합해지는 거잖아요. 사전에 증여한 게 아까 3번이었죠? 증여 당시 시가가 얼마였다고요? 2억.
그냥 바로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하려면은 과세가액 공제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면은 이 두 개 합한 금액에서 과세가액 공제액을 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거니까. 자, 과세가액 공제액은 공과금, 채무, 장례비용. 공과금 없었고요. 채무 있었죠. 채무. 채무가 지금 두 개가 있지 않았어요? 전세 보증금도 채무잖아요. 얼마입니까? 5천만 원에 은행 차입금 6천만 원. 채무는 1억 1천만 원. 그죠?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입증되고요. 봉안시설 장례비용에 대한 언급 없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장례비용이잖아요. 최대 얼마까지 인정? 1천만 원? 딱 1천만 원이네. 인정. 자, 과세가액 공제액은 얼마 되는 거냐면 1억 2천만 원. 그러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18억에서 1억 2천만 원 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18억에서 1억 2천 빼는 거니까 16억 8천만 원. 상속세 과세가액은 총상속자산가액에서 사전증여자산 더하고 비과세나 불산입 없잖아요. 그러면 과세가액 공제액을 뺀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된다. 자, 과표를 물어봤으면 이제 여기서 이 과세가액에서 뭐만 빼면 되죠? 상속공제와 수수료공제. 지금 아까 보니까 문제 자료에 수수료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면 상속공제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상속공제는 또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로 나눠진다. 자, 체크가 다 돼 있었으니까 먼저 상속공제 하면 돼요. 자, 상속공제는 먼저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일단은 배우자가 아들 둘밖에 없었잖아요. 일괄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니까 일괄공제 적용 가능하죠? 그럼 일괄공제 적용 가능하면 일괄공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자 상속 안 받았더라도 무조건 5억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인적공제는 10억 들어가는 거고요. 됐죠? 인적공제 10억.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적공제는 하나씩 따로 가는 거예요. 물적공제는 금융재산,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체크를 해놨잖아요. 금융재산이 은행 예금이 1억, 금융채무가 6천. 그죠? 그러면 1억에서 6천만 원 빼죠. 이 금액에 몇 퍼센트 했었죠? 그러면 이게 얼마 되는 거죠?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얘기했잖아요.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까지는 전액공제가 되는 거고 2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계속 2천만 원. 그래서 그러니까 20% 곱한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작으면 2천만 원 되는 거니까 하한이 있는 거죠. 하한이 2천만 원 넘어갔잖아요. 근데 20%한 금액이 지금 얼마보다 적다면 여기서 2천만 원보다 적다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요 구간에 있는 거죠. 요 구간에. 그러면 결국 금융재산 공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천만 원. 그렇죠? 3번 동거주택이었었어요. 아까 보니까 주택이. 그래서 동거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었대요. 동거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돼 있으니까 주택이 얼마 있었냐면 아까 10억 있었잖아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하 얼마 되는 거죠? 10억과 6억 중에서 작은 거 6억만큼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한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죠? 한도랑 비교하는 거죠. 한도랑. 세 개가 지금 얼마냐면 10억에 2천만 원에 이거 16억 2천만 원이야 지금 상속공제 금액이 여기. 근데 이거를 뭐랑 비교해야 되는 거죠? 한도. 한도는 왜냐면 지금 상속세 과세가액이 16억 8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16억 2천만 원이 한도에 걸릴 수도 있겠다. 한도. 자, 보세요. 한도는 얼마? 16억 8천만 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지금 성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유증한 거 없었고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가지고 그 다음 순위한테 간 것도 없었어요. 동순위인 다른 사람한테 갔지. 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있었죠? 사전에 증여한 게 있었잖아. 사전 증여한 거. 증여세 과세표준은 사전 증여한 금액이 얼마였었죠 그때? 2억이었고요. 누구한테 증여했죠? 아들한테 증여했잖아요. 직계 존비속 간의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 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27세였기 때문에 5천만 원. 나중에 이제 증여세 공부할 때 증여공제 배우거든요. 잠깐 배우자는 6억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배우자는 6억이고 705페이지에 배우자 6억 10년 내 10년 동안 총 6억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 근데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 받으면 2천만 원. 미성년자가 아니면 5천만 원.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이외에 육촌인의 혈족, 사촌인의 인척으로부터 받으면 1,000만 원.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았고요. 미성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여세공제가 얼마 되는 겁니까? 5천만 원. 그러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최소한 이만큼은 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도가 1억 16억 8천에서 1억 5천 빼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억 3천? 한도에 걸렸잖아요. 16억 2천인데 10억 3천 한도에 걸려버렸잖아요. 한도에 걸렸으니까 상속공제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한 거랑 한도 중에 작은 거 한도에 걸려버린 거죠. 얼마 된 금액이 15억 3천만 원. 자, 이렇게 한도에 걸려버리면 얘기했죠. 그러면 이 한도에 걸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최소한 얼마는 세금으로 내라는 얘기예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유증했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가지고 다음 순위한테 간 거거나 아니면 사전에 증여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만큼은 상속세 과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걸려버리면은 상속세 과표는 증여세 과표가 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그렇죠. 걸렸잖아. 그러면 10만 8천에서 이거 빼는 거니까 결국엔 그게 이 금액이 된다니까요. 한도에 걸리면은 최소한 이거는 상속세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거는 상속세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좋죠? 자, 이게 뭐냐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제가 사전에 증여하면 좋다고 했죠. 사전에 증여하면 좋다고 했죠. 근데 이제 사전에 증여하면 좋긴 한데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전에 증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이런 공제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15억이 살짝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10억은 공제가 되고 갑이라는 자가 사망을 했을 때 배우자랑 직계 비속이 이렇게 있으면은 10억은 공제가 최소한 되고 그렇게 되고 원래 이제 그 한도가 걸리지 않았다면 10억 공제가 되고 그리고 뭐 금융재산들도 많이 있을 거니까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받을 것이고 뭐 동거주택도 있다면 동거주택 뭐 이렇게 만약 그런 걸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여지간하면은 한도에 걸리지 않으면은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공제 금액이 더 그럴 수 있어요. 아예 상속세 과세가액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사전 증여에도 관계는 없어요. 사전 증여에도 관계는 없는데 사전 증여 사전 증여를 다 하면 또 안 돼요. 예를 한번 이유 들어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전에 증여를 다 한 거야. 확 증여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문제 이렇게 되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건물 하나 있어. 건물 100억짜리가 있는데 그 건물 100억짜리를 아들한테 사전 증여를 한 거야. 사전 증여 딱 했어요. 100억짜리 사전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100억짜리를 사전 증여를 딱 한 거야. 전체를 다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그리고 그때 증여세를 낼 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받은 거니까 5천만 원 공제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이거 사전 증여를 해버리면 5천만 원을 증여 공제를 받아가지고 99.5억
99억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세를 곱해가지고 뭘 냈어요 지금? 세를 곱해가지고 증여세를 냈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증여세 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돌아가신 거야. 자, 이제 얼마나 바보 같은 짓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합산되잖아. 지금 현재 빵 사전에 제일 다 했으니까 빵 이렇게 해서 합했죠. 합해요. 그러면 합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작년 과세가액 공제 이런 거 없다 칠게요. 그냥 얼마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과세가액이 100억이 됐죠. 지금 합하고 과세가액 공제 같은 거 없다고 그냥 칠게요. 100억. 그러니까 장래 비용도 발생 아무것도 없다고 쳐요 그냥 100억.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상속 공제가 들어가는데 상속 공제는 최소한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억. 최소한 10억. 좋아.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쳐. 다 없다 치고 상속 공제 최소 얼마 받는 거죠? 10억. 그러면은 10억 받았으면은 과표가 얼마가 되는 거죠? 과표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9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90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다 이제 세를 곱해줘야 되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게 한도에 걸려버린다. 이게 한도에 걸려버려요. 왜 한도에 걸리죠? 지금 그렇죠. 상속세 과세가액이 얼마죠 지금? 한도가 상속 과세가액이 100억. 과세가액 100억에 뭐를 뺀다고요? 그렇죠. 사전 증여한 걸 빼는데 100억에서 공제받은 금액 5천만 원 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한도가 얼마밖에 안 되는 거죠? 5천만 원?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면 10억이 상속공제가 안 되네. 재산이 하나밖에 없는 큰 거 하나 있는 사람이 그거를 사전에 증여를 다 한다.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왜냐면 상속이 돼버리면 10억까지 공제가 될 수 있었던 건데 만약 사전 증여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100억에다가 10억까지 상속 공제 돼가지고 과표가 90억이 돼서 여기다가 세율 곱했을 텐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표가 얼마 되는 거죠? 얘기했죠. 최소한 어떤 금액을 갖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렇죠. 최소한 저거는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99.5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억 5천만 원에 대한 세율이 다시 곱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냈던 이 세금이 만약 이게 한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90억이 되는 건데 99.5억에 세금 낸 거니까 돌려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산해가지고 과세하면은 원래 이거 한도가 없었다면 90억에 대해서 추가누수세로 과세가 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었으면은 뭐요 이거 90억이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사전에 증여해가지고 내가 5천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았으니까 이거 다시 10억을 공제받아가지고 계산하면 90억에 대해서 과세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99.5억에 대해서 세금 낸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 90억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요 금액을 기납세로 빼게 되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납세 같은 거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표를 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과표는 최소한 어떤 과표가 되게 하는 겁니까? 사전 증여했을 때 과표보다 얘가 작을 수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뭐가 안 생기는 겁니까? 환급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급. 그러니까 자산이 큰 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은 사전 증여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가능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중에 하나를 사전 증여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큰 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평소에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전에 증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얼마 있다 돌아가신 거야. 세금을 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뭐에 걸렸어요? 상속공제가 한도에 걸려버려요. 상속공제가 한도에 걸려버린다고요. 지금 계산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저걸 한도를 저기서 만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환급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증여한 거 맞잖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사전 증여를 미리 해가지고 그래서 초과누리세를 피하려고 지금 했던 거를 방지하려고 나중에 합산해가지고 과세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오히려 세금이 더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왜냐하면 증여공제와 상속공제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그걸 또 미리 사전에 증여를 다 해버리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누구 수험생 중에 한 분이 가지고 왔어요. 진짜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진짜 이 일이. 과수원을 누가 사전에 증여하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과수원 하나 갖고 있었는데 다른 거 없어. 과수원 하나 딱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사전에 증여를 다 해버린 거야. 근데 그리고 2년 있다 돌아가신 거야. 2년 있다 돌아가. 그 과수원 가격은 지방이어가지고 가격이 거의 땅값이 뭐죠? 시내야 지방 올라가잖아요. 지방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뭐 그냥 그 가격인데 사전증여를 다 하시고서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사전증여 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상속세 계산해봤는데 뭐가 또 하나 살짝 더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 한도 이거 몰라가지고 이거 그래서 막 했는데 아무튼 거기서 얘기한 건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돌아가셨으면은 상속공제가 10억 최소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금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만큼 된 거니까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차생이었어. 아직 뭐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이때 상속공제 한도가 있다는 거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증여한 건 맞잖아. 우리 초과점유세 회피를 방지하려고 저걸 합산한다는 거였는데 그건 지금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경우는 돌려줄 수 없다는 거죠. 증여한 건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사전 증여를 미리 한다?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을 때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하는 게 공제가 더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괜히 증여하는 게 무조건 사전 증여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하나씩 증여하는 거는 이거는 괜찮지만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통으로 증여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 아시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내일 연결해가지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좀 풀어보고 그리고 2장의 증여세 내용 정리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내일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